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필립 정치 컨설팅 대표 두 정치 컨설턴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로 총선이 딱 6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제는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과 관련해서 전 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당원들의 여론은 병립형 회귀가 70%, 준연동형 유지가 30%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강성필 대표에게 먼저 여쭤보죠. 자, 민주당 지도부가 미루다가 이 당원 투표라는 그 형식을 빌려서 결국에는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못내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책임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책임지지 않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사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얼마나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난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 전당원 비례대표를 통해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선거제를 결정을 한다면 저는 이것을 다른 범야권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치가 신리와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명분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는 이기고도 지는 경우가 있고 졌지만 또 나중에 이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심을 내세워서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선거제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철학, 신념이 과연 있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예요. 병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양당제에 대한 선호고요.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다당제에 대한 선호입니다. 이 정치가 보다 강력한 양당제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와 세대 계층을 대변하는 군소정당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도록 하는 다당제가 맞는 것이냐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아주 다분히 무엇이 유리한 것인가를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다면 애초에 4년 전에 그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무릅쓰고서라도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인가? 또 본인들이 만든 비례제에서 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인가? 라는 그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당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래서 국민과 당원에게 어떤 견해와 어떤 양해를 구할 것인지를 먼저 밝힌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야권의 가장 큰 제1야당의 지도자로서는 좀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한마디 했는데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꾸 전당원 투표 운운하던데 원래 전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예요. 최악으로 그동안 전당원 투표라는 걸 흔히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했잖아요, 민주당. 몇 차례 당원 투표해가지고 위성정당 한번 만든 것도 그 당원 투표하지 않았나요? 같은. 되게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민주당 지도부가 좀 이번도 그렇지만 좀 불리한 국면에서 뭔가 좀 입장을 바꿔야 될 때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당원들에게 좀 결정을 좀 넘기는 그런 상황들은 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지금 유인태 전 총장이 좀 지적했듯이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전에 이제 그 박원순, 오거돈 시장 이후에 보궐선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냐 안 만드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의제를 가지고 그 전 대표 시절에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고민이 되고 다소 결정하기 어렵고 책임지기 조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로 조금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은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2020년 3월에 위성정당을 원래 만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이걸 또 좀 당원들한테 맞습니다. 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원순, 오거돈
그때 이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거기서 이제 그 귀책 사유가 이제 민주당이 있으면 원래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건데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건가요? 그게? 맞습니다. 안 했다가 이제 보궐선거에 대해서 당헌 당규를 바꿔서 그래서 후보를 냈고 또 그걸 이낙연 이제 바꾸는 과정을 또 당원들에게 좀 맞습니다.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한 적도 최근에 이제 있습니다. 탈당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윤 대표. 예. 사실 그 보궐선거 그 공천 그 귀책 사유가 있으면 우리 정당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 뭐 국민의힘도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도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예. 또 직전에 바로 사면 복권을 받아서 그 귀책 사유를 제공했던 후보에게 다시 기회를 줬던 것은 아무래도 그 예. 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민의힘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장 큰 패인으로 좀 지적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실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약속했던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예. 만큼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만 그 이런 부분을 당원들에게 묻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원 투표라는 것이 되게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원 투표를 실제로 실시해 보면은 그 당원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의 숫자가 일단 매우 적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이 국면에서 당원 투표를 던지느냐. 그것은 사실은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을 가고 싶은데 준영동형 약속을 깨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당심에 의존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렇게 투표를 치르게 되면 과연 어떤 분들이 들어오게 되느냐. 바로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는 당원 지지층이 주로 투표에 참여를 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정해져 있는 답인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당원과 국민의 판단을 받을 어떤 용기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이런 당원 투표로 가는 것이다. 예.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예. 그 민주당이 준연동형으로 유지할 가능성도 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거기에 또 대비를 해서 언제 또 소리 소문도 없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름이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데 병립형 회귀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에서 네. 이 위성 정당 그 대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어떤 전략일까요? 예. 일단은 한동훈식 직격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을 해서 약간 민주당이 조금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역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흔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표현처럼 지난번에 한번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냥 뭐 뚝딱뚝딱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국민의 미래. 하지만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이도 역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필요 없는 거죠. 정당이 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 내심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푸시해주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냥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병립형으로 가자고 계속해서 설득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예. 거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비난이 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병립형이라는 것이 예.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도 뭐 국민의힘이 유리한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유리하지 않는 반대인 준연동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도 지금 있는 하신 거거든요.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를 유인태 전 총장도 아침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셨나요? 이게 선거 유불리를 따져도 불리한데 왜 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그 병립형 회귀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소수 정당에 대한 어떤 예. 신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 내 소수 정당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비례연합정당으로 가서 범야권이 조금 포션이 커질 수도 있지만 예. 총선 이후에 이 소수 정당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 정당까지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 예. 민주당 내 큰 의견이거든요. 왜?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0.7%로 졌지 않습니까? 명분을 살려가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
혼자 이 과반 이상을 얻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전선을 확대해서 범야권으로 전선을 확대해서 힘을 모아야지 우리가 다음 이번 돌아오는 총선과 다가오는 대선에서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러한 어떤 안 좋은 과정을 통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음 대선에서도 범야권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을 모으지 못하는 패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 자, 됩니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 내에서 다른 어떤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에서 이재명 대표 혼자, 민주당 혼자 비례까지 다 독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게 뻔한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범진보 진영으로 갔을 때 지금 뭐 좀 과격한 표현을 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예. 이 소수 정당에 대해서 어떤 총선 이후에 어떤 입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신뢰로 표현을 하신 거네요. 네, 그걸. 그렇습니다. 예,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신뢰의 문제도 있지만 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였다면 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저는 인정을 하고 싶은데요. 범야권의 가장 거대한 지도자로서 거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정당보다는 더 큰 틀에서 진보 야권 의 그 전체 파일을 보고 예. 이 정권 심판론으로 결집을 하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전 선택했을 거라고 과거에는 봅니다. 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진보 대연합, 야권 대연합도 중요한 축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불체포 특권, 예.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상당한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탈표가 나왔죠. 이재명 대표는 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예. 대권 주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이 이기는 180석이냐,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151석이냐라는 이 양자택일에서 예. 이재명 대표는 다소 좀 소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또다시 이 다당제 꿈은 물거품이 되고 거대 양당 구도는 더 고착화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당, 공이 신당 이슈가 걸려있는 상황이라서요. 신당이 불리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근데 이 신당은 만약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간다고 하면 예. 전국을 세 권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네. 3%의 정당 득표를 얻으면 한 석 정도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권역별로 가게 되면 6%에서 많게는 8%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지 한 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로 간다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필연적으로 합칠 수밖에 없다. 합쳐야 몸집을 된다. 키워야지 전국에 후보도 많이 내고 후보를 많이 낼수록 정당 득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국민의당 사례를 보면 어쩌면 지역구 의석은 조금 많이 얻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예. 오히려 어떤 양당 패에 대한 어떤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얻어서 예. 비례대표 의석수를 또 의미 있게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신당 상황이 예. 이 뭐 중텐트 2개가 지금 갖춰져서 이게 뭐 하냐 마냐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선거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또, 룰이 정해져야지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전략을 짤지가 정해지겠죠.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가 그냥 일반 병립형으로 가느냐 권역별로 가느냐에 또 다 그 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일정 수준의 규모를 키워야만 되고 국민들의 선택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서는 결국은 제3지대의 빅텐트가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약에 선거제를 뭐 권역별 권역별 병립이죠. 예, 이 경우에는 신당 세력이 매우 불리한 매우 불리해지죠. 선거제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양당제의 횡포라는 새로운 논리로 이제 제3지대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계기가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뭐 네. 이준석 대표 측이나 뭐 이낙연 대표 측이 서로 네. 조금 신경전을 벌이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무임승차 문제라든지 예. 또 여성의 군복무 문제 같은 이런 포탄 이슈들을 던지면서 선을 긋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이준석 대표는 일종의 뭐 동진 정책을 하고 이낙연 신당 쪽은 서진 정책을 해서 예. 각자의 땅 따먹기를 해서 좀
표를 모아와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합치는 그러한 전략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빅텐트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론적인 시각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각 당의 공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현역 컷오프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평가도 시작한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재옥 원내대표와 공천 심사 평가자로 참여한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윤 대표에게 좀 먼저 여쭤보죠. 네. 이번에도. 자, 이거 갖고도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공천의 시작이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의 여의도 문법과는 매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반은 뭐냐면 바로 자신 본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통 보수 지지층, 예. 또 중도 보수 지지층까지 확장해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인기와 대중적 기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 심지어 어떤 특정 후보까지 좀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예.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전략 공천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한쪽에서는 이제 지나친 당무 개입,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알면서도 감수하면서도 예. 이번 총선은 나의 디자인으로 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치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당 대표로서 공천 심사 과정까지 챙기는 이것이 바로 한동훈식 공천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공천 재량권의 영남권 의원들 초긴장 이게 오후에 뜬 기사 제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은 지금 매우 자신감이 넘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이 넘치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정치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 이 정치는요 매우 번거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길 수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막 내세우고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민주주의가 왜 번거롭습니까? 이 처져 있는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논리로 그들을 별로 이렇게 다독이는 작업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눈덩이처럼 불고 불어서 그게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어떤 사천 논란이 있지만 사실 사천 논란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본인의 어떤 측근들이나 본인이 내세운 사람들을 양지에 가서 손을 들어줬다면 분명 문제가 되겠지만 험지나 격전지에 가서 예.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략 공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격전지에다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전략 공천보다는 지금 이제 컷오프, 현역의 네, 컷오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하지만 이제 네. 그 저희가 뭐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예. 아무리 경선을 실시하고 뭐 룰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 당대표 유력한 당대표가 가서 손을 들어주면 거기는 당원들과 예.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결국엔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양당의 후보자가 정해지면 여론조사가 돌아갈 겁니다. 그럼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운 예.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다면 이 상황은 급변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예.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뭐 여론조사 관련된 이슈들이 막 뻥뻥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 살펴보죠. 국민의힘 공천 상황은 이어지는 다음 코너에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2일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면접 때 올랐습니다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갈수록 잡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진 현역 의원들의 교체 여론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람이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냐,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좋겠냐고 묻는 문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에서 한 조사가 아니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합니다만 알아보니까 공관위에서 한 게 맞다는 의원들의 전언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강성필 대표께 여쭤보죠. 특히 이 관련 기사에 호남 쪽 의원들의 말이 좀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럼 누가 제보를 했을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어떻게 요즘 보십니까 이 상황? 많은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휴대폰으로 자동 녹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가 오면 바로 그 녹음을 해가지고 또 본인 지역구에 있는 뭐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비밀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용까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질문의 순서에만 바뀌어도 이게 결과가 천지차이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되게 예민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당으로서는, 공관위로서는 본인들이 적합도 조사를 돌린 게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또 그 의원실에서 어떻게 증명을 해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 저만 해도 지금 하루에 뭐 한 5, 6번은 기본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당이 아닌 곳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있나요? 저 정도 규모의 스케일의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일부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뭐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 중구 송동을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데 후보자 공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민주당 인사들을 넣어서 적합도를 돌려보는 과정들이 있고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뭐 당 외에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은 이제 현역들 분위기는 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뒤숭숭할 수밖에 없고 지난 호남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공천들을 보면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문계 또 이낙연 대표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호남은 어쨌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반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 체제가 많이 호남에서 당선이 되느냐도 앞으로 민주당의 향방과 또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만큼은 또 그렇습니다. 호남의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너무 호남을 좀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아무나 열어보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호남에서도 주민들의 또 선수 교체에 대한 열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이 돼서 호남에서의 그런 물갈이 신호가 좀 있지 않나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총선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외에 친명계 중에서도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인사나 딱히 연고가 없는 중진급 정치인들까지 넣어서 한 여론조사가 민주당에서 진행됐다는 얘기도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역시 출마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친명계의 사퇴 공세로 시끄러운 서울 중구 성동갑의 경우에는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까지 포함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조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변호해왔고 서울 금천구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중구 성동갑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윤희숙, 임종석 간 구도뿐 아니라 야권 내 쟁탈전도 달아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친문 3선 진선미 의원의 서울 강동갑에서도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경쟁력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전 전 위원장은 초선 이수진 의원이 현역인 동작을 경쟁력 조사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이 동작을 경쟁력 조사에는 추미애 전 장관까지 들어갔고 전 전 위원장, 추 전 장관 이 두 사람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 있는 용산 여론조사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복잡하죠. 강성필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자, 서울 중구 성동갑 이 대표적인 찐명 인사로 분류되는 이 조상호 부위원장이 포함된 여론조사 질문에 이 문구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변호인인 조상호 씨,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친명 인사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 여론조사에서 본인은 법률위 부위원장보다는 변호사라는 직함을 원했는데 오히려 변호사라는 직함 대신에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여론조사가 돌아가서 서운함을 표시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금천에 터를 잡고 금천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몇 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렇게 여론조사가 돌아갔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 내에서는 뭐 조상호 변호사든 뭐 이현주 의원이든 떠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출마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친명과 친문을 떠나서 네네. 아무래도 인지도와 그리고 또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중구 성동갑 뭐 굳이 분류하자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조금 승률이 높은 지역보다는 그 옆에 용산 같은 데 가셔가지고 어떤 권영세 어떤 의원과 중진과 붙는 것이 더 민주당으로 해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친명계 쪽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죠. 예. 그런데 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에 입당을 하지도 않았고 입당을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공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253개 지역구에 최소 5명 이상이 출마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친문, 비문, 뭐 비명, 뭐 비노 이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친명이 친문을 뭐 공격한다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사실 그 친문 쪽에서는 네. 그 어떤 인지도나 모든 면에서 친문 인사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도 왜 네. 친명 인사까지 넣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려보느냐 네. 이런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서는 예. 민감한 민감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권리당원과의 국민 여론조사를 5대5로 하는데 4년에서 8년을 권리당원을 관리해온 현역 의원과 이제 가서 1년 남짓 안 된 어떤 도전자가 경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인지도에서 유리할까요? 그래서 물론 선거가 있기 전에는 항상 주류, 비주류, 뭐 도전자와 현역 간의 갈등이 뭐 국민의힘, 민주당 다 있어 왔다. 그래서 예.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 대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을 좀 밀어주면서 네.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임종석 전 실장과 그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여기에는 이제 86 청산론도 좀 기름을 부었죠. 예. 윤희숙 전 의원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과 뭐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야권 내 경쟁도 좀 이게 심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해당 예. 지역구만 봤을 때 다른 지역구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이게 예. 이제 여당이 먼저 좀 불을 지핀 효과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 내심 어떤 마음일까? 네. 임나땡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나와주면 땡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큰 인물이죠. 그런데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중성과 확장성이 있는 민주당의 후보인가. 특히 지금 이 중구 성동갑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으로 현재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서울의 한강벨트 격전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잘못된 어떤 그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대북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책임으로도 자유롭기가 어려운 또 전대협 운동권의 상징적 인물인 임종석 실장이 과연 정책통, 경제통, 또 여성 이런 여러 가지 다면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윤희숙 의원을 꺾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임종석과 겨룰 수 있는 후보를 먼저 내세우니까 민주당에서도 덜컥 이게 과연 되는 게임인가? 라는 고민이 빠지면서 임종석 실장에 대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사태도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임종석 실장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요직을 맡았던 분이고 이재명 대표는 미래 권력을 향해서 가는 분이잖아요. 이게 서로 중첩되기가 어렵고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이 서울 수도권에서 새로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또한 친명으로서는 바람직한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강성필 대표, 네. 일단 앞서 소개해드린 그 사례들 말고도 그 친명계 비례의원들이나 뭐 원외 인사들이 그 친문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사례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걸 좀 뭐 친명 대 친문 구도 이게 좀 파고들어서 좀 양쪽 다 공격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총선을 앞두고 뭐 각 지정에서 누구든지 출마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인사가 뭐 한 36명, 장차관 인사가 뭐 16명, 뭐 그리고 뭐 검사 출신들이 뭐 3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역이 있는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경선을 하자고 하면 이것도 진영 간의 갈등인가요?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1등이 이기는 거지 2등, 3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는 점. 예. 이것은 뭐 양당의 공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 예. 그 앞서 뭐 친명 인사들을 포함한 여론조사, 예. 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좀 논란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그 인사들도 들어간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쭉 화면을 통해서 봤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그 여당 후보들을 이기기 위한 그런 필승 전략, 또 아니면은 친문을 솎아내고 친명을 밀어주는 그 것 중에 네.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예.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이기는 총선에 대한 그걸 놓을 수는 없겠죠. 물론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어느 정도는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에서는 본인의 측근, 본인이 좀 더 믿는 후보가 되길 바랄 것이고 또 이번에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민주당도 뭐 3선, 4선 중진 의원들에 대한 약간 일종의 세대 교체 예. 또 이뤄낼 수 있는 명분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어쨌든 지난 선거에서는 좀 아쉽게 패배했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대중성이 있고 인지도가 있다면 예. 이번 기회에 좀 지역 구민의 뭔가 더 폭발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에 흥행을 원하겠죠. 흥행이 필요하다면은 어떤 지역구에서는 좀 선거가 될 만한 예. 그 언론에서 많은 주목도를 받을 만한 그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재명표 선거 전략을 한번 선보이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앞다퉈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서울 구로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공약도 선거철만 되면 늘상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뭐 된 적이 없잖아요, 사실. 실현된 적이 없어서 당장 뭐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해서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대표부터 하시죠. 이 철도라는 거는요, 이 철도 계획을 미리서 사전에 뭐 4, 5년 전에 미리 정해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차후에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해도 이게 4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철도 계획은 원안 그대로 진행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상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예산 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투입하는가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나 철도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 공세보다는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매우 좋아 보이지만 어찌됐든 선거를 앞두고 이 포퓰리즘식으로 마음을 얻는 데는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좀 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지역구가 또 술렁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뭐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도 다 압니다. 이게 쉽지 않고 돈이 많이 들고 언제든지 계획을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법을 만들 수 있고 여야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실천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강성필 두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